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기자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분 더 계십니다. 좋은 아침이래. 좋은 아침 녹화하다 와가지고 죄송해요. 뽀얀거탑. 뽀얀거탑 아니지. 뽀얀거탑 맞아. 오늘도 그 편집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지난주에도 그랬죠? 네, 뽀얀거탑에 처음 출연해주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보도국의 보건의료팀 우리 선배님 밑에 후배님으로 계시는 신용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를 본인이 하시죠, 직접. 저는 보건의료팀에서 조동찬 선배의 오른팔을 맡고 있는 신용식 기자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래. 선배님이 왼손잡이시라면서요. 자칭 오른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후배긴 하지만 같이 일하다 보면 선후배라기보다는 같은 동료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후배 대접하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막 뭉개고 무시하고 막 대놓고 제가 이제 뭐냐면 유일한 아나운서를 뭉개고 저기 한 건 아니고 어떤 사안 이제 질문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했겠죠. 아무튼 그랬고요.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고 주로 외모에 대해서 약간 자격지심 있어서 좀 뭉개고 제가 외모에 대해서는 좀 자격지심 있고요. 자격지심으로 뭉개고 자격지심 그랬잖아요. 있고 특히 저보다 훨씬 부자면서 외모에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자격지심이 부자 더 어딨어? 부자신가 봐요. 저 5평 얼룸 살아요. 5평 얼룸. 와 넓다. 죄송해요. 이런 걸로 맨날 놀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오늘 이제 본격 주제 직접 취재를 해오신 내용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신용식 기자를 모셨는데요. 그 전에 아니 하필 신용식 기자님이 오신 날 메일을 3통씩이나 이제 오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메일 내용을 조금 소진하고 본격 주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아는 내용 있으시거나 하시면 얼마든지 끼워드셔도 됩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저희는 아쉬워요. 뭔 말이라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건강 상담 메일은 오늘 드림렌즈에 관한 궁금증 메일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특별히 이성준 안과 전문의 전화 연결을 해서 정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연결을 했습니다. 이성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사연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10살 아이가 학교에서 시력 검사를 받고 시력이 나빠진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아이 안구가 조금 선생님 말로는 뾰족하다는 표현과 함께 안경을 쓰든 안 쓰든 계속 나빠질 우려가 크다.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되신대요. 그런데 아이니까 안경을 쓰면 불편할 같기도 하고 얼굴 모양도 변할 것 같고 그래서 안경 대신 드림렌즈를 끼면 어떨까 물어오셨는데 이게 시력이 교정이 되는 것도 있는 건지 아니면 현상을 최대한 유지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지 얼마나 오래 사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네, 일단 드림렌즈가 요새는 좀 보편화돼 있어서 이제 많이 실제로 해보시고 많이 아시는 분도 있긴 한데 아마 처음 아이를 첫 아이거나 이러신 경우는 또 잘 모르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또 잘 사용하지 않았던 렌즈이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드림렌즈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일반 어른들도 쓰는 렌즈가 왜 저희 흔히 소프트 렌즈, 하드 렌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드림렌즈는 하드렌즈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말랑말랑하지 않고 모양을 가지고 있는 렌즈고요. 드림렌즈라고 저희가 통칭하는 이유는 이게 잘 때만 끼는 렌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렌즈를 착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렌즈를 빼게 되고요. 그러면 자는 동안에 꼈던 렌즈 효과 때문에 낮에는 안경이나 다른 렌즈 같은 도구 없이 그냥 잘 보게 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드림렌즈를 이제 끼는 목적은 보통 흔히 눈 나빠지면 안경을 쓰잖아요. 이제 드림렌즈를 쓰는 목적은 크게 2가지예요. 일단 안경을 안 쓰고 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쓰는 불편함이 없어지는 게 하나 있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또 한 가지 효과가 더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제 근시가 생겨서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성장기 동안에는 이제 시력이 계속 더 진행하면서 나빠지거든요. 한도 끝도 없이 나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게 성장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구가 이제 크면서 근시가 있는 애들은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대신 뭐 눈이 저희 아시다시피 평생 나빠지는 게 아니고 성장기 동안에 주로 나빠져요. 그래서 크게 한 중학교 정도까지 대부분 나빠지고 조금 더 고1, 2까지도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림 렌즈를 쓰게 되면 대신 이미 나빠진 근시를 거꾸로 좋아지게 하는 수는 없어요. 오히려 앞으로 나빠질 근시를 좀 덜 나빠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효과 있어요. 네, 그렇죠. 보통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눈이 그러면 하나도 안 나빠지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뭐 정확하게는 이제 덜 나빠지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물론 실제로 해보면 뭐 전혀 안 나빠지는 애들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연구 결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대략 쉽게 이해하시면 보통 원래 안경을 꼈을 때 나빠지는 것보다 평균 한 50% 정도는 덜 나빠진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끼고 아이들은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장기 나빠지는 게 계속 나빠지는 게 아니라서 보통은 이게 반복해서 끼면서 계속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녁 때 끼면 효과가 나타났던 게 낮 동안에 유지가 되고 이제 효과가 떨어질 때 저녁에 다시 껴주면 효과가 또 다시 생기고 이게 반복되는 거라서 어느 일정 기간 쓰면 시력이 좋아져서 렌즈를 안 쓸 수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고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보통 한 중학교 정도까지 성장기 눈이 나빠지는 시기 동안에는 보통 착용하고요. 물론 이제 더 계속 착용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대학도 가고 뭐 성인이 돼서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인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성인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술 많이 마시는 성인도 가능한가요? 그거 갑자기 돌발 질문. 그래서 관련 없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보통 성인도 가능해서 실제로 성인도 하긴 하는데 이제 성인이 잘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예요. 보통 아까 얘기했지 드림 렌즈의 목적이 눈을 덜 나빠지게 하는 목적이 한 가지 있잖아요. 근데 성인은 이미 눈이 다 나빠져서 그 효과가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대신 이 렌즈를 끼려면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규칙적으로 저녁 때 잘 껴야지 시력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성인들은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뭐 피곤해서 뭐 안 끼고 그냥 잤다든지 그게 세수도 안 하고 자는 날도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불규칙하게 렌즈를 끼면 시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돼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인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끼지 못하는 환경이면 이제 잘 끼지 않고 오히려 그냥 낮에 끼는 뭐 하드렌즈나 소프트렌즈나 이런 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렌즈 하루라도 안 끼면은 드림 렌즈의 효과는 다음 날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이 얼마나 나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안 나쁜 애들,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은 끼다가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하루 정도 안 껴도 다음날 그렇게 확 시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데 눈이 많이 나쁜 애들은 하루 안 껴도 이제 티가 좀 나죠. 다음날 좀 덜 보이죠. 이거 오래 사용해도 뭐 큰 부작용은 없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우리 어른들이 쓰는 렌즈랑도 똑같은데 일반적인 렌즈를 쓰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은 다 있을 수 있어요. 뭐 렌즈 관리를 안 해서 뭐 너무 지저분하게 써서 뭐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렌즈를 끼고 빼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스크래치처럼 이제 상처가 좀 난다거나 뭐 이런 일반적인 렌즈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잘 하면서 중간중간에 점검도 해서 눈에 이상 없는지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껴야 되는 렌즈입니다. 네. 아이가 적응만 잘하면 나쁠 건 없겠네요. 네. 그렇죠. 관리만 잘하면 이제 안경 안 쓰는 장점도 있고 눈이 좀 덜 나빠지니까 그런 장점이 관리만 잘하고 쓰면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있죠, 이게. 그래요? 이게 뭐 보험이 안 되는 우리 일반 렌즈도 마찬가지긴 한데 가격이 보통 뭐 그 렌즈 종류나 뭐 이런 거에 따라 종류나 회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는데 보통 대략 뭐 한 100만 원 전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0만 원 전. 그러니까 렌즈니까. 네네. 근데 이제 좀 렌즈는 계속 착용하는 거니까요. 며칠간 사용할 수 있는 정도. 하드렌즈 타입이라서 아니 본인 걸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드림 렌즈도 본인 시력에 따라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모양이랑 도수를 다 개개인별로 다 따로 맞춰서 사용 기간은 제작을 해야 얼마인데요? 되고요. 네? 한 번 맞추면 사용 기간이 얼마예요? 네네. 그래서 그게 궁금한데 이게 하드렌즈 타입이라서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이제 렌즈를 관리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한참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보통 한 2, 3년 정도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초기 비용은 조금 많이 들긴 하는데 이게 뭐 다른 뭐 안경 뭐 이런 거 바꾸고 하는 것까지 다 계산하면 뭐 이렇게 잘 뭐 잃어버리거나 뭐 그러지만 않는다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100만 원 정도면 2, 3년 뭐 한두 번 바꾸는 아이들의 그 근시를 50% 정도 덜 나쁘게 해주는 효과라면 100만 원 정도면 뭐 합리적인 네. 오히려 뭐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네. 네. 역시 전문의 선생님과 전화 연결을 하니까 답변이 아주 깔끔하고 명확하고 좋으네요. 아, 그 전에 안 그랬다는 건 아닌데 오늘 더 좋다. 그렇죠. 예. 저기 다른 전공은 또 잘 모르는 내용이죠. 아니 이 드림렌즈는 무슨 원리길래 갑자기 이거 밤에 끼고 자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시력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긴 한데요. 가설? 이게 네. 눈이 나빠지는 이유가 이제 뒤에 우리 눈의 망막이라고 안쪽에 신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뭐 디포커스 뭐 이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눈이 나빠서 망막에 정확한 상이 맺지 않으면 포커스가 안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눈이 뒤로 길어지면서 눈이 이렇게 길어지면 초점이 더 앞에 맺거든요. 정상 망막보다. 네. 그래서 이제 근시가 진행하는 건데 그런 렌즈를 쓰게 되면 그런 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제 눌러서 다져주나요? 길이를? 눌러서 초점을 변화하게 그런 하는 건가 거죠. 보다, 이제 원리가. 초점을. 네. 네. 그래서 이제 안축장 그러니까 눈의 앞뒤 길이가 길어지는 거를 좀 억제하는 효과. 이게 눈 앞뒤 길이가 많이 자라지 않으면 근시는 덜 진행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뭐 안경을 쓰는 애들이나 눈이 나빠진 애들을 측정해 보면 이제 앞뒤 눈의 안구 길이가 계속 길어지거든요. 길어지면서 근시가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드림 렌즈를 쓴 애들을 이제 연구를 해보면 네. 그렇게 길어나는 길이가 더 줄어드는 보통보다 더 덜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되죠. 알겠습니다. 네네. 네, 확실히 전문의 선생님이니까 또 이 원리도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깔끔하네. 깔끔해. 깔끔해? 네. 여기 메일 내용에 아이 안구가 뾰족하다는 표현을 쓰셨다는 게 아마 네. 이런 비슷한 뜻인가 네, 봐요. 뾰족하다는 게 그렇죠? 이제 이 뭐 장축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게 좀 길어져서 그러니까 근시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방법을 추천해 주신 것 같고 지금 설명을 지금 이제 이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의 안과 선생님과 동일한 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현재 안과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거고 실은 저도 이제 저희 아이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는 잘 안 하더라. 그냥 얘는 성인도 아닌데 애들 다 그렇죠. 그냥 자고. 어쨌든 좀 오늘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 상담 메일은 요거 좀 우리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롱코비드라고 했죠. 장기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얘기를 써주셨는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26세 여성이세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걸린 이후에 극심한 뭐 두통,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좀 치료해 보려고 갔다가 뭐 검사를 받으면서 다른 또 증상들이 막 나타나고 그리고 뭐 온몸이 뭐 심하게 떨리고 온갖 이제 힘든 이제 상황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 뭐 엔데믹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본인은 이게 맞는 건지 코로나 이제 후유증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관심이 전혀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심각하게 또 롱코비드 상황을 겪고 있는 환자들도 아직도 여전히 또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 롱코비드 이거 설명을 드리면 지금 롱코비드 증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증상을 롱코비드라고 하는 거고요. 네. 만약 내가 다시 예전에 감염됐는데 지금 다시 코로나에 감염됐다. 그건 그냥 코비드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코로나 증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코비드 증세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코로나 약을 처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증세들이 생기는 거니까 바이러스 약은 맞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네. 머리도 아프고 심장도 뛰고 스트레스 받고 안압도 높아지는 이런 그러니까요.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진단받고 코비드와 관련시킬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롱 코비드가 지금 현대 의학에서 정의된 지 1년 정도 남짓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똑 떨어지는 진단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냥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코비드를 알았던 분들 중에 몇 달 동안 두통이 있다. 증상들로만. 우울증이 있다. 그다음에 기억력이 저하된다.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걸 롱 코비드 증세라고 하자. 그다음에 코로나가 완전히 나았는데도 계속 기침하는 사람들이 있다. 호흡곤란. 이거 롱 코비드 증세라고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롱 코비드의 증세를 지금 하나씩 이제 모아가는 단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선에서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의 CDC 질병예방통제센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이런 청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막상 실생활에서 병원에 가면 네. 실생활에서는 알 수가 없죠, 선생님들이. 그렇죠. 이분이 지금 머리가 아픈 게 롱 코비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실은 그걸 감별해야 돼요. 그래서 두통이 있으면 코비드를 1년 전에 앓으셨다고. 왜냐면 1년 전에 코로나를 앓으셨던 분들 중에서 두통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두통이 무엇인지 조사해야 되고 지금 생기는 심계항전이 무엇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이런 절차, 이런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조금 이런 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분 사연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MRI 정상, CT 정상 이렇게 웬만한 중요한 검사들을 하셨거든요. 해보셨는데, 네. 그러면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을 크게 다치게 하고 막 이런 내가 지금 위급 상황인 거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나 지금 약간 머리 아파. 그래도 이거 죽는 건 아니야. MRI 찍었잖아. CT도 찍었잖아.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네.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건 롱코비드 환자 중에서 이제 가장 저는 무서운 합병증이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울증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나의 의지로 기도하고 뭐 누가 안수 기도해주고 뭐 이런 걸로 절대 낫지 않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조건은 네. 다른 내과 무슨 외과 이런 것들에 다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뭔가 두통과 우울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할 때는 그때는 정신건강과로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한 건 하셨으니까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괜찮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사연 중에 이제 의사들은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일부는 정신과에 가보라고만 네. 합니다. 의학적으로 원인을 찾지 못하면 무조건 정신병인가요? 이렇게까지 이제 좀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선배님 말을 듣고 보니까 혹시 이런 증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우울감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도 가도 좋으실 것 같다. 뭐냐면 네. 정신병 환자 취급이라는 말이 사실 좀 잘못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정신에 있는 질환은 제가 뭐 이것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들과 제가 의견을 다툰 적이 되게 많습니다. 싸운 적이 되게 많아요. 네. 저는 정신의학 증세는 그러니까 그런 질병명은 전부 다 뇌질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뇌질환이라는 걸 모르니까 심리적 모달.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심리 이런 것들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심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뇌에서 결정하는 거죠.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누구에게 혹 빠지는 것도 뇌의 변화지. 심리라는 건 따로 있지 않고 모든 게 뇌의 변화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진단해내지 못하는 뇌의 변화가 그 뇌의 스트레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증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뇌의 변화를 그의 치료에 익숙한 그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니, 저한테 네가 심신미약이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신경외과 네. 전문의는 척추에 뭐가 튀어나오고 뇌에 어떤 출혈이 생기면 이거는 잘 봐요. 근데 그게 아닌데
다른 원인으로 뇌의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뇌의 염증으로 어떤 두통이 있고 팔다리가 아픈 것은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그런 약을 써보는데 능숙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약을 써보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정신과 전문의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물론 이제 설명하실 때 네. 아 이거 아닌 거 괜찮고요, 뭐 하고요, 막 이렇게 이게 정신병 환자 취급한다는 것도 어떠냐면 검사가 괜찮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네. 그 취급이 불편하고 뭐 나를 지금 이렇게 괜히 생각하는 거야? 수 있죠. 네. 불쾌하시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기에는 검사가 다 정상이라는 것이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똑같이 저는 정신병 환자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정신병이 그러니까 뇌의 질환도 뇌의 어떤 변화도 뇌의 변화도 우리가 아픈 거다. 그리고 이것을 뇌에 아픈 것을 나의 의지로 그러니까 뇌가 아픈 것도 신체의 질병이라고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체병, 정신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신체에 대한 질병이다. 그래서 기도로 해결된다. 전 이건 완전 물론 약간 플라시보 이펙트 이런 거를 도움받는 건 좋지만 이런 걸로 그런 거 필요 없어. 기도로 해결해. 전 이런 거를 완전 사이비 가짜 유사과학이라고 말씀한다는 거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그냥 내가 팔목이 아플 때 정형외과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솔직히 방송에서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롱코비드 겪고 있다고. 근데 이제 오늘 사연자는 작년 10월에 이제 걸리셨었는데 저는 작년 4월에 걸렸거든요. 근데 저는 가지고 있는 롱코비드 후유증이 뭐였냐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자면 하나는 호흡 곤란이고 호흡이 갑자기 딸리는 현상이 생겼고 하나는 목이 계속 쉬어 있었어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1년 내내 저의 쉰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년 정도가 좀 많이 지난 이후에 지금 목소리가 좀 돌아왔어요. 근데 사실 호흡적으로는 제가 폐도 찍어봤지만 없었던 무기폐 그렇죠. 이런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절망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이제 한 문장이 한 호흡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건 좀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목소리 부분은 갑자기 그냥 이유 없이 나빴다가 이유 없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시간이 걸려서 해결될 수 있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아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강조하신 거죠? 후유증이라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 보시면 저도 1년이 걸렸기 때문에 좀 가볍고 좀 덜 힘들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26세 여성인데요.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두통 부분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두통 부분도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두통이 되게 어려워요. 만약 이게 편두통이라면 이 편두통만 따로 보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일단 먼저 가볍게 좀 내려놓고 나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그래도 두통 너무 저기 하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뭔가 해결되면 두통이 나아지시는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고 편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다음번에 사연 한번 다시 주세요. 예. 저희 아이가 예전에 이유 없이 계속 머리 아프다 그래서 정말 MRI 뭐 이런 거 CT 다 찍어보고 갔는데 결론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건 약간 저도 예측할 수 있는 이제 원인 들으러 갔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이제 원인이 두통의 대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더 나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공부 스트레스가 두통의 원인이라는 결론은 CT와 MRI를 찍어봤기 때문에 그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어. 알겠습니다. 좀만 희망적으로 한번 극복을 하시기 위해서 한번 기다리고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 메일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신용식 기자님 아직 계신 거죠? 네, 목소리 잠깐 들어보려고 불러봤어요. 자, 이번에는 미녹시딜이라는 장기 복용 이 약을 장기 복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보내주셨는데 이 약이 이제 탈모와 관련된 약이고 이분이 이제 머리에 장기간 도포를 하면 이게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 걱정이 된다 하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전문가이신 고주연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또 오늘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네. 저기 미녹시딜이라는 이제 약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이 약이 어떤 약이고 장기간 이제 사용했을 때 부작용 같은 게 없는지 전반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녹시딜은 사실은 크게 이제 경구약으로 복용할 수 있는 제재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피부과에서는 주로 바르는 제재로 승인이 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이분 바르고 계시대요. 그 처음에 이제 드시고 계신다고 잠깐 써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을 하는데, 고혈압 치료제로 먹는 약으로 쓰면 한 가지만 쓰면은 이제 빈맥이나 수분 저류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주요 치료제로 쓰는 게 아니고 고혈압의 다른 약제랑 같이 쓰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탈모 약제로 사용될 수 있겠다. 하지만 먹는 약으로 탈모 약제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바르는 약으로 개발을 하면 좋겠다 해서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FDA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제 바르는 약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 이 미녹시딜을 바르게 되면 그 두피의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영양 공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급이 좋아지면서 혈류가 증가하면서 이제 모발의 굵기가 두꺼워지는 그런 발모 그 현상이 나오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모가 유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약제를 사용해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제 감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제가 알기로 탈모약은 이제 남성분들 많이 쓰는데 혹시 이 약은 여성이 써도 괜찮은 약인가요? 네, 여자분들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3%, 남자분들은 이제 외용약으로 5%부터 사용을 하는데 여자분들은 3%부터 먼저 사용을 하고 큰 부작용이 없으면 뭐 5%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효과를 많이 보시나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확 많이 빠지는 분들, 다시 나야 되는데 빨리 나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한테 많이 처방을 하고요. 여성들도 남성형 탈모와 유사한 탈모가 이제 발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먹는 약제는 아직까지 승인을 받은 약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성이죠. 약제로. 미녹시딜은 남성은 먹을 수 있잖아요. 남성도 미녹시딜 자체가 FDA 승인은 안 됐습니다. 이걸로 그러니까 탈모 목적으로는 승인이 안 됐는데 혈압약 어떤 분이 탈모 현상 하려면 값싸게 이 약 먹으면 된다고 해서 미녹시딜을 유튜브에 추천해 주셔서 미녹시딜이 품귀 현상이 나기도 했었죠. 네, 그거는 이제 원래는 혈압약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내과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머리가 나면서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나서 사용을 하신 건데,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이 약제를 탈모로 미녹시딜만 주는 경우는 없어요. 먹는 약으로는. 근데 이제 바르는 약제는 처방 가능하고 승인이 피부과에서 처방해도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탈모 상태가 어떤 상황에서 이 약을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인 상황인 건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르는 약제를 기본으로 두시면 부작용은 크게 없는데, 만약에 모낭에 그러니까 그 두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거를 바르게 되면 염증이 좀 심해진다든지 처음에 초기에 자극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피 상태가 건강하신 분들은 사용했을 때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남성형 탈모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모발은 있는데 굵기가 얇아지면서 멀리서 보면은 머리숱이 적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통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계속 유지 치료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별다르게 이제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원래 그냥 밖에서도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어서 환자분들이 손쉽게 사용을 해볼 수는 있는데 효과가 떨어진다면 이제 전문의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진행됐을 때보다는 좀 초기에 약간 요 약을 써보면 더 효과를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고준 교수는 지금 피부과 학회에서도 뭐 직책 맡고 있죠.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 이게 뭐 오랜만에 나도 피부과를 대표해서 뭐 최근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 기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요? 네. 사실 이 탈모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네. 피부과 학회에서 지금 옴 관련돼서, 대국민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학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부 감염에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옴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네. 이게 옴 진드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옴 벌레와 같은 건데 네. 그게 이제 피부에 기생을 하면서 가려움증을 유발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전염률이 높아서 빨리 발견해서 전염을 안 시키게 하겠다는 대국민 홍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조동찬 기자님한테 그걸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옴이 나쁜 질환은 아니에요. 빨리 잘 치료하면은 전혀 다른 사람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환인데 가렵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서로 접촉하다 보면은 옮길 수 있는 질환이고 특히나 이제 그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처음에 이제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수 있어서 어르신들 중에 가려움증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을 좀 빨리 피부과에서 진찰하고 빨리 발견해서 전 국민으로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피부과 학회의 취지입니다. 최근에 옴이 뭐 감염된 분들이 많이 생겨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줄어들고 있긴 한데 네.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중간에 줄어들다가 다시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이 옛날 질환이라고 저 생각하시는 약간 옛날 질환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예. 생각보다 요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경각심을 좀 주고 전체적으로 전 국민한테 누구나 한 번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미리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선진국화 됐는데 이런 감염병은 심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려움증 때문에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옴 환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을 막 피할 필요는 없고요. 치료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치료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려울 때는 연고제만 발라도 좋아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좀 잘 알려서 홍보해서 질환이 퍼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피부과 학회 입장입니다. 그럼 이게 옴 진드기로 이제 감염이 되는 건데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 말고도 예방 수칙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원래 이제 뭐 예를 들어 동물도 옴이 있거든요. 근데 동물 옴은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옮기진 않고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 옮는 게 대부분인데요. 옴을 모르고 계속 가려워서 계속 긁다가 막 1년 있다가 발견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막 수천 명한테 옮길 수도 있거든요. 한 사람한테 옮기고 그 옆에 또 옮기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홍보 사업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가려움이라는 게 좀 흔한 증상이어서 이렇게 좀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유일 아나운서 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지난주에 막 긁던데 막. 안 씻어서 그런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뽀얀 것 다 풍성하죠? 그렇죠. 풍성하죠. 야, 전문의 두 분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완벽하게 세 개의 메일을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자, 우리 신용식 기자님 계셨죠? 어디 안 가셨죠? 네. 자, 오늘 신용식 기자님까지도 이렇게 지금 초대가 됐기 때문에 뉴욕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오늘은 내용이 길어도 아마 즐겁지 않게 끝까지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시작입니다. 자, 신용식 기자님, 어떤 내용을 직접 취재해 오셨길래 뽀얀 거탑에 출연까지 해주셨나요? 예, 제가 마약 실태 관련해서 미국에 좀 짧게 다녀왔었는데. 직접 이제 미국 출장을 다녀오셔서 취재를 하셨군요. 직접 다녀와봤습니다. 이코노미 타고 갔죠? 예, 이코노미 탔는데 이게 비행기 값이 그때 졸업시리는 게 없어서 한 사람은 500만 원씩 냈습니다. 와. 회사에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한 그런 취재비로 저희가 간 겁니다. 네. 요즘 비행기값 비싸다더니 진짜 비싸네. 멀어서 더 비싸구나. 500만 원이면 진짜 비싸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직접 가서 보셨던 상황들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서 크게 들렀던 현장이 세 곳이거든요. 그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라는 곳이랑 뉴욕 그리고 펜실베니아 마약 법원인데 첫날 간 곳이 이제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였거든요. 네. 네, 필라델피아는 여러분들 이거 설명하기 어렵네. 이게 필라델피아는 로키 있잖아요. 알죠. 빠밤빰 빠밤빰 그 로키에 등장하는 곳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그리고 또 최근에 했던 게 거기에 마약 중독자들이 막 좀비처럼 전 좀비라는 단어를 그분들께 쓰기는 게 좀 되게 껄끄럽지만 네. 죄송하지만 그런 걸로 영상이 유명한 바로 거기죠. 그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분들도 이게 자기들 유튜브에 많이 나온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유의했던 게 현지 코디네이터 분이랑 동행 취재를 할 때 네. 이게 필라델피아 번호판이 아닌 차량을 되게 유의 깊게 보면서 나중에 린치를 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도 필라델피아 번호판이 있는 차를 타고 어렵게 들어갔는데 네. 정말 그만큼 이제 민감한 곳이군요. 마약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네. 마약을 끊을 생각은 없는. 네, 마약은 하고 싶은데 이제 네. 워낙 유튜브나 그런 쪽에서 바이럴이 많이 되니까 자기들도 그런 걸 좀 경계하고 있는 편인데도 네. 정말 심각하게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네네네. 저 궁금한 게 네. 그렇죠. 아니 지금 그거는 동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신용식 기자가 취재해온 영상을 봐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지경이 됐을까? 미국이란 나라가 공권력이 대단히 센데 길거리에서 그렇게 마약을 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좀 네. 궁금했어요. 일단 저희 뉴스를 보시면 거기도 경찰분이 있는데도 마약을 사고 팔고 하거든요. 네. 사실상 그건 필라델피아를 이제 마약 거의 자유 지역으로 사실상 무법지대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은 사실상 이제 뉴욕 등 대도시에서 대마 합법화도 하고 있고 대마법화. 네, 마약 접근성 네. 자체를 그렇게 더 이상 어렵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재활과 치료 쪽으로 정책을 틀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약 중독 사망자 수는 계속 폭증하고 있고 사실상 마약 통제는 실패에 가깝다고 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마약 통제가 실패했고 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를 마약 자유 지역으로 하려는 건 아니지만 네. 통제가 그렇게 아니니까 돼버린 거죠. 그냥 네. 지금 그냥 속순의 무법지대 마약에 관한 무법지대가 된 거네요. 네, 사실 2016년도에 한번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미 마약 유통망이 너무 깊숙이 퍼져 있었고 중독자분들도 병원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마약을 또 하셨어요. 이게 네. 필라델피아가 사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마약을 하는 게 더 많거든요. 이분들이 행색이 되게 남루하고 어떻게 보면 홈리스처럼 보이지만 돈이 좀 있으세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마약을 하러 다른 곳에서 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보시면 태블릿에서 같이 이제 마약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약이라는 거는 대마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약들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가요? 네, 신기한 게 필라델피아는 대마도 불법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요? 여기는 근데 대마, 헤로인, 펜타닐, 필로폰 모든 게 다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만 그렇게 어떻게 몰빵으로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건지 신기하네요, 진짜. 네. 예. 다른 지역도 또 다녀오신 이제 상황인데 어떤 것 때문에 또 취재를 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예. 또 저희가 갔던 데가 이제 뉴욕인데 뉴욕이 지난해 2021년에 대마 합법화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대마가 두 종류입니다. 의료용 대마가 있고 기호용 대마가 있는데 뉴욕은 이제 기호용 대마, 오락용 대마까지 합법화를 한 게 지난해고 그리고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뉴욕을 처음 가봤거든요. 네. 그래도 세계 1등 도시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장난 아니죠. 너무 실망했습니다. 네. 너무 냄새부터 그리고 풍경까지 네. 소위 이제 길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보고 저희가 길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요? 뉴욕은 길떨이라고 합니다. 길에서 떨을 펴서 대마를 해서. 저 작년에 다녀왔는데 담배 냄새가 안 나요. 대마 냄새만 나지. 예. 사실 올해 초에 조사를 보면 네. 그 미국 내 성인의 담배 흡연율보다 대마 흡연율이 더 없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대마가 너무 공공연하게 퍼져버렸습니다. 네. 그 대마 판매소도 신 기자가 직접 들어갔었죠.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대마가 합법화가 됐으니까 합법 판매소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한 60여 곳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마 샵에 제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원래 아이디 카드랑 패스포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인인 걸 보니까 그걸 확인도 안 하고 들여 보내줘요. 네, 그러니까 한국 그분들이 네. 한국인을 보면 아이디 검사, 그러니까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안 하고 들여보내준다. 왜요? 한국인이 왜? 그러니까. 예, 더 충격적인 게 이분들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네. 우리 마약 판매 가장 그 큰 손님의 부분이 한국인이다. 사실 한국인은 미국에서 대마를 해도 엄연히 불법인데 사실상 이미 한인 사회에서 미국에는 한인 사회에서 대마를 그만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신용식 기자가 뉴욕에 간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뉴욕 마약상 대마 판매소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주 고객이 한국인이라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를 확인해서 직접 들어가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 걸어 잠그는 그 가게도 들어갔다면서요. 네, 이게 대마샵들이 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좀 손님을 많이 가려받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처음에 문이 잠겨 있었는데 저랑 같이 취재를 간 선배랑 모습을 보고 그냥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에 불이 화면 보니까 안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이제 신용식 기자가 하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잠겨 있으니까 뭐 소리가 나니까 삐끔이 받겠죠. 보고서 쟤네 한국인이네 하고 열어준 거잖아요. 하고 들어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한국인 우리 샵에 되게 큰 부분이다, 손님이다. 그렇게 네. 말을 해준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네. 그 화면에서 봤던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면이었죠. 그렇네요. 그럼 실제로 이제 한국인이 사기도 너무 쉽고 실제로 한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직접 사서 하는 모습까지 좀 담아 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짧게 있었다 보니까 그건 또 캐치는 못했고 실제로 이분들이 사서 보통 집에서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 선까지 좀 지키는 것 같고.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인은 네. 미국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불법이에요. 우리는 거기 가서 하면 그러니까 불법. 그것을 다른 네. 사람의 휴대전화나 뭐에 노출되면 당연히 큰일 나죠. 불법이니까 네. 웬만하면 뭐 밀폐된 숨어서 저기하겠죠. 네. 그런데 한인 식당 주인님도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예, 저희 그래서 한인타운 쪽을 또 가봤어요.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이제 들리니까 네. 한인타운 가보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 저희 인터뷰해주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식당에서 이제 소매 밑에 대마를 숨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이 그 대마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마스크를 끼고 일을 하신대요. 그거를 제재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원래는 이제 담배 피지 마세요처럼. 담배 네. 피지 마세요는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네. 대마가 합법이니까 뭐 담배 피는 곳에서 대마를 피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식당에서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숨겨놓고 네. 소매에서 놓고 핀다는 현실이 저도 그걸 보고 상당히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예. 이게 또 대마가 저희 기존의 그 뭐 대마 잎을 종이에 말아서 피는 대마초 말고도 합법화가 되면서 상품이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뭐 대마 젤리, 대마 버터, 대마 껌, 대마 초콜릿까지. 사실상 그냥 저희가 초콜릿 먹는 것처럼 해도 대마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상품이 되게 다양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또 뭐냐면 지하철 모습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네. 거기 거리하고 지하철 그 네. 풍경은 좀 어땠었나요? 이게 사실 미국도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테러 그런 공격 문제도 있어서 공권력이 되게 많이 투입이 되고 감시가 진행되는 곳인데 네. 거기가 진짜 마약의 온상지입니다. 그냥 네. 마약에 취해서 이미 인사불성이 되신 분들이 밖에 좀 춥고 덥고 하는 것보다는 좀 에어컨 나오고 실내에서 그냥 몸을 뻗어버리세요. 뭐 기댈 데가 있으면 뭐 계단부터 에스컬레이터, 기둥까지 그냥 다 기대고 계신데 저희가 처음에는 저분이 술에 취한 건지 그냥 졸린 건지 그런 건 줄 모르니까 계속 봤는데 확실히 약을 하신 분이 맞다고 느낀 게 가면 약 냄새가 나고 또 약을 하신 분들은 몸에 피부병이 좀 많으세요. 그래요? 네, 뭐 여기 혈관이 퉁퉁 부어 있다거나 아니면 피부병이 올라온다거나 다 모두 그런 증상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 심각하네요, 뉴욕도. 네. 지금 우려하는 게 네. 마약이 이제 증가하면 마약을 사범이죠. 범죄하면 늘어나면 이런 각종 피부병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하는 간염뿐만 아니라 HIV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걱정하는 분들은 그런 것으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대단히 많이 걱정하는데 그런데 미국 뉴욕은 대마만 합법화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왜 그렇게 대마는 그렇게 막 중독 이런 게 아닌데 왜 그런 왜 다른 그렇게, 그런 중독자들이 있는 많은 거죠? 건지. 저희가 또 짚어볼 게 네.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또 순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화를 왜 했는지 다시 들어가 보면 사실 돈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합법화를 해서 세금을 매기고 관리도 하겠다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실패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뉴욕시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합법 대마 판매소는 60여 곳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불법 판매소입니다. 이게 워낙 기준이 까다롭고 세금을 매겨서 대마가 비싸잖아요. 근데 불법 판매소에서 팔면 좀 더 싸고 더 많은 마약을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개수가 1,400여 곳입니다. 네. 합법을 60곳 했는데 네, 네. 불법 장소가 1,400곳이 있다. 1,400곳이나 생겼어요. 네. 이건 뭐 10배
몇 네. 배인가요? 이게 뭐 네. 하면 네. 200배도 넘는 거죠. 그래서 뉴욕 시장이 지난해 2월에 오피셜하게 이걸 좀 단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늦었죠. 어떻게 제가 단속을 200배가 아니라 20배도 넘는 거죠. 제가 산소에 좀 약해요. 네. 그렇죠. 그 이제 그 발언이 뉴욕 시장인데, 근데 불법 판매소라면 기왕 불법이면 대마만 팔 이유는 없을 것도 같은데. 당연하죠. 그 부분입니다. 이제 사실상 이 유통책들은 대마만 다루는 것보다 다른 마약들을 많이 다루는 게 돈이 더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저희가 말했던 뭐 펜타닐, 헤로인 그런 것도 같이 다 유통이 돼서 더 심각한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제 뭐 입문 마약이라고 불리는 대마가 중독성이 좀 낮다고 해도 이것도 한번 해볼래? 자연스럽게 권해지면 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약 접근성 자체가 워낙 편해졌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인 거죠. 대마를 합법화했으니까 미국에서 대마 향이 나는 거, 뉴욕에서 대마 향이 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네. 그게 의외였어요. 대마는 그렇게 막 이렇게 어떤 펜타닐 중독이라든가 필로폰 중독자처럼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신현식 기자가 찍어온 사진을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야? 이거 왜 대마만 합법화했는데 왜 이런 거야?라는 질문을 드린 거죠. 마약의 고삐가 풀린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신홍식 기자 뉴욕 그 펜실베니아 그 거리하고 네. 뉴욕 그 거리를 특히 한인타운 중심으로 왔는데 그 두 곳을 갔다 온 다음에 그 느낌이 어땠나요? 이게 미국이 되게 뭐 천주국이라고도 불리고 되게 큰 선진국인데 미국이 만약 망하면 마약 때문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미 너무 팽배해 있고 이게 마약 자체를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좀 터부시하고 되게 죄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뭐 대마 어때? 이제 뭐 합법한데 인터뷰한 거 보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애들한테 대마를 젊은층들. 이제 네. 뭐 권하고 대마 판매상이 다 있대요. 학교마다. 사실 이제 술 담배보다 대마를 먼저 배우는 거죠. 학생들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럼요. 예. 이게 그 코로나 시국에 보면 이제 다 집에만 있잖아요. 밖에 안 나가고.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또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 젤리나 뭐 초콜릿. 근데 이게 집에 이제 엄마 아빠가 뒀는데 이게 애들이 모르고 먹어서 이게 마약에 이제 중독된 경우도 있었다는 외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네.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신용식 기자가 지금 방금 했던 말, 미국이 안 망했으면 좋겠지만 미국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망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망한다면 마약 때문에 망하겠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상태이고 네.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뭐냐면 유일 아나운서는 이제 아이가 미국에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만약 국제 공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학교를 이제 보내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 얘기했던 학생 중학교에도 이 대마를 판매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그 한인타운에서는 거기서 길거리 관광객에도 나눠주는 거를 찍었었죠. 예, 저도 이제 그 대마샵을 지나가면 네. 뭐 사실 대마가 그 합법화가 되면서 뭐 다양한 기준이 생겼지만 그래도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21세 이상부터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당연히 따지지도 않고요. 그냥 길 지나다니면 대마가 들어간 이렇게 화장품 같이 생긴 오일을 줍니다. 근데 저도 받았거든요. 버렸지만 이미 그냥 이제 대마가 이제 상품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거고 가서도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처음에 해보지도 않았고 중독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면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덜 센 거, 더 낮은 거 줄게. 그러면서 초콜릿이랑 껌을 꺼내와요. 젤리랑. 진짜 좀 정체성이 덜 발달된 청소년 입장에서 호기심에 갔다가 하기 좋은 거죠. 네. 이 부분도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신용식 기자가 손에 든 그 대마 오일이 네. 옛날에 그 전자 액상형 담배를 갖고 폐렴이 심각해서 막 사망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줄에 정상적인 액상이 아니라 이 대마 오일을 거기다 대신 넣어서 핀 사람들이 그 폐렴에 걸렸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갖고 그때 저도 대마 오일을 처음 접했는데 신용식 기자가 이번에 갔다 오는데 자기 손에 대마 오일을 그것도 길 가는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저도 한 3개를 쥐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줄이라는 그런 걸로 피는 형태면 이거는 화장품의 형태라고요? 이게 그냥 오일인데 이제 바르고 막 그런 거. 아니 줄 그게 그것도 이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네. 정식 제품으로 나온 게 없어요. 사람들이 대마 오일 이런 거를 제조해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걸 파는 걸 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그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일이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오일을 굳이 대마 오일을 만들 필요까지 대마 오일이 더 뭐 좋은 점 없거든요. 대마 오일을 만든 것 자체도 저는 불순다. 왜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드리지만 그때 정식으로 유통된 거 그때는 대마가 불법이어서 정식 대마 액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대마 오일 이런 데다 대마 오일을 이렇게 그런 데도 만들어다가 흡입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됐던 게 지금은 길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렇네요. 네. 이렇게까지 이제 뭐 뉴욕이라고 하면 누구나 뭐 갈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쉽게 접촉 나도 모르는 사이 접촉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하게 이게 열려 있는 상황이면 우리나라에 뭐 유입되거나 중독될 가능성은 이제 아예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후속 취재로 저희 이제 김민중 기자가 사례를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어쨌든 유학생이 있고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물다 온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어쨌든 신용식 기자가 다녀온 미국 뉴욕과 펜실베니아 저 필라델피아 저 되게 좋아하는데 필라델피아 그 버거하고 네, 치즈. 예. 예. 필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로키 나왔던 그 필리버거? 예. 저기 맥주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거기 박물관 있잖아요. 한 번도 못 갔으면 일하느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진라면 먹었습니다. 너무 저희가 이제 동선을 좀 빡빡하게 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중요한 건데 한국 언론 최초로 미국 마약 법정을 직접 들어갔죠. 예, 이게 정말 일단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이게 정말 특이하네요. 우연히 겹친 건데 사실 이게 그 마약 법원이라는 제도가 미국에만 있는 건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저희가 취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길고 지난한 과정이 있어요. 일단 무조건 다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 됐는데 그 이제 담당자분이 그 미국이 저희가 갔던 날이 뭐 예비 선거 기간이어서 거기 이제 출마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뭐 원래 또 커넥션이 있었던 분이 연결을 해주셨던 분이 연락이 안 된 거야. 근데 이제 저희 코디네이터 분이 되게 발이 넓으신 게 또 현지에서 한인 출신인데 그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하시던 분을 연락을 해서 그분이 봤더니 저희가 가려고 했던 법원에서 되게 오래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이 기적 같은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신 기자가 계속 컨택했던 분인데 그 마약 법원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없고 미국만 도입하고 있는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법원이 아니라 마약만 따로 판사 뭐 재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 이게 높으신 분들이 근무를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신 기자가 계속 연락했던 분이 출마를 한다고. 맞아요.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장 같은 경우가 이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약간 선거를 좀 해서 일단 뽑히면 되게 오래 가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재 과정이 좀 극적으로 이루어졌네요, 이 취재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죠. 사실 제가 미국에 간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이 마약 법원은 다행이다. 취재하고 와서. 그래도 이게 처음에 안 된다고요. 뭐라고 했냐면 가서 그 앞에서라도 찍어와. 들어가지 못한다면 한국식이다. 그냥 어쨌든 들어가는 척이라도 해. 막 이렇게 그렇게 그게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마약 법원 뭐 자료하면 쓰면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고생하셨네요.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가서도 문제였던 게 들어갔어요? 이분들이 어쨌든 저희 스트레인저잖아요. 한국에서 왔고 동양인 2명이 와서 이제 카메라 들고 있는데 처음에 재판장이 그 사람을 이렇게 재봐요. 쟤네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좀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데 당신들 원하지 않으면 못 찍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동의를 다 받으라고 했는데 저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장의 무기로 카메라를 5개를 가져갔거든요. 여기 설치하고 여기 설치하고 여기 설치하고 여기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자기가 멋있게 찍히는 모습을 좀 보셨는지 와 그랬구나. 난 그게 좀 신기했거든요. 뭐냐면 김승태 기자하고 했죠. 승태가 맞아요. 찍고 있는데 승태 찍고 있는 걸 담겨 있단 말이었고 승태를 찍는 건 누가 찍은 거야. 그래서 그 승태가 용식이를 찍고 있고 그 모습을 누가 찍고 설치한 거였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게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그때부터 되게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준비했던 기프트 카드 꺼내면서 피의자한테 주고 소변 검사로 건너뛴 사람한테 너 기소할 거야. 조심해 이런 식으로 되게 퍼포먼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보면 그러니까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재판장이죠. 실제 재판이고 실제 마약 사범들 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 동의를 어떤 받는 모습이에요?
이분들은 그건 있습니다. 이제 마약 법원 같은 경우에는 강력 범죄, 뭐 폭력 범죄 연루되신 분들은 올 수가 없어요. 대신 단순 마약 중독자들만 이제 올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은 단약의 의지, 마약을 끊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카메라에 나오는 것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 자기가 이렇게 흔적을 남겨서 좀 잘 끊어보겠다라는 부분도 있었어서 되게 그런 부분이 좀 멋있었습니다. 그런 의지가 좀 보였던 그런 사례이긴 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 피의자가 얼굴을 노출하는 경우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전 그것도 궁금한데 뭐라고 설득하셨어요, 그분들? 일단 제가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설득을 한다기보다는 종에 다 적어갔어요. 이러한 게 있어 영어로 좀 챗 GPT라고 있죠. 그걸 이용해서 좀 품격 있게 영어 좀 잘 못하시나요? 저 못해요. 저 완전 못해서 나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 지금. 네. 품격 있게 정리를 해서 갔죠. 그랬더니 이게 보여드렸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는데 대충 우리말로 설명한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언론사인 SBS가 마약 실태를 다루고 있는데 당신들의 이러한 그런 마약 법정의 모습이 한국에 되게 큰 시사점이 있고 그래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건데 혹시 동의를 해줄 수 있냐. 근데 이제 처음이 어렵거든요. 미국은 그런 게 있어요. 한 명이 하면 sure 막 이러면 다 해줘요. 처음 되게 어려웠던 부분을 뚫었더니 다 됐습니다. 고생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본인이 신 기자가 읽었어요, 아니면 그거를 내밀었나요? 웃으면서 이제 보여드렸죠. 네,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럼 그런 분들도 실제로 좀 인터뷰 같은 것도 해보셨나요? 했죠. 네, 이제 뭐라고 그분 중에 하던가요? 한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전에 그 마약 중독 때문에 징역도 다녀오셨는데 10년 동안 참았다가 다시 하게 돼서 또 이제 법정에 쓰시게 된 거죠. 10년을 참았는데. 네, 그게 되게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마약은 절대 혼자 참을 수 없다. 자기는 그래서 이 마약 법원에도 들어왔고 격리 시설에도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이제 마약 끊는 의지를 갖추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나는 이 마약 법원을 통해서 체계적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됐다는 건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 뭐 치료병원이 있고 뭐 치료 감호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오롯이 그 마약 그 중독된 분들에게 다 달려 있고 의지가 근데 여기는 이제 공권력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강제나 감시가 있거든요. 네. 이게 좀 보상과 제재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이걸 잘 수료하면 그 기소를 유예해줘요. 사실상 네. 이제 뭐 마약 범죄를 저질렀던 기소를 유예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동기부여도 되고 1년 8개월이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참았다는 게 난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를 북돋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구나. 예. 실제로 효과가 있죠. 네. 네, 통계적으로. 네. 통계가 빠지면 섭하죠. 이게 재범률이 그러니까 이 마약 법원을 나오신 분들의 그 마약 재범이 네. 그러지 않은 분들보다 3배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약 사범은 가장 문제가 재범이거든요. 마약을 끊기 어려운데 그런데 저렇게 1년 6개월간의 마약 법원이 그러니까 보통 뭐냐 학교 같고 학교 같다는 생각, 뭐 선생님 같다는 생각, 판사가 선생님 같았어요. 당신 소변 검사 제대로 안 하면 너 기소할 거야. 말 잘 들어. 뭐 이렇게 하고 뭐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 기프트 뭐 이렇게 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을 1년 6개월 하면 한 사람들은 재범 확률이 3배나 낮다는 거죠. 그럴 만도 한 게 매주 이제 재판장에 가서 소변 검사를 내고 치료 진행 과정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특이한 게 여기 재판정 반대쪽에 보면 가족들이 다 있어요. 네. 가족들도 뭐 나의 가족이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됐지만 매주 이렇게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법정은... 뒤에서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손드는 걸 봤는데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법정이라기보다 이렇게 계도시키고 맞습니다. 중간중간 점검시키는 맞아요. 그런 법정인가 봐요. 네, 그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재판도 하시는데 이게 그 하루는 이렇게 마약 이제 그 법정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조건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른 강력범죄한테 이렇게 관용 베푸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강력범죄 없고 오로지 그냥 오로지 마약. 사범들만. 그마저도 이제 마약을 한 번이라도 유통했거나 판매했던 사람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유통이나 판매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더 피해를. 그러니까 사실 마약 사범은 잘못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제일 본인이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마약은 사실 안 돼요. 피해자가 일단 자기 본인이에요. 근데 판매한 사람은 본인 외에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준 거니까. 네. 금전적인 이득 때문에.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마약을 자기 의지로 끊지 못해서 이런 기간에 스스로 이제 법정에 서면서까지도 이제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한 번이라도 손을 대서 이런 길로 가면 안 되겠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수율이 50%였잖아요. 미만이죠. 네, 50%가 안 됐잖아요. 아 진짜요?
반만 그럼- 성공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이수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뭐 어쨌든 기소를 유예해 준다라는 건 이게 사실상 집행유예 기간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뭐 그때 범죄를 또 저질렀거나 반대로 아까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지 않아서 기소를 당했을 확률이 되게 크죠. 아까 그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사례자도 딴 걸 하다가 늦은 게 아니라 대학 프레젠테이션 과제를 준비하다가 날짜를 깜빡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지. 사실상 일주일이라도 건너뛰면 바로 기소가 될 수 있게 스스로 이제 동일안에 서명을 해요. 네. 이러한 강력 조치에도 탓하지 않고 뭐 네. 아무나 하지 않기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료율이 크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워낙 까다롭게 하긴 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수료를 하시는 분들은 재범이 낮고 네. 아니면 그냥 일반 법대로 가는 거겠네요. 예, 그렇죠. 예, 기소되고 다른 뭐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 게 네네. 만약에 마약법원에 참석을 했다가 중간에 이 수료를 안 하면 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예, 보상과 처벌이 함께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래서 다 동의를 받습니다. 처음에 네. 우리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한 번 더 저지른 거니까 가중 처벌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저 마약을 대놓고 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중독자도 전 본 적이 없었는데 신용식 기자님은 이제 가서 중독자들 단체로 있는 막 모습도 다 보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진짜 이 마약은 손대선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걸 좀 메시지를 한번 주고 가십시오. 이 일단 자리에서. 유튜브에 미국 마약 검색하시면 네. 제일 상위 저희 SBS 뉴스가 뜨거든요. 네. 그거 일단 보고 오시면 좋고. 영상 네, 다 보고. 예. 네. 이미 우리 유튜브에서 100만을 훨씬 돌파했습니다만 네. 우리 유튜브 검색창에 미국 마약 SBS 딱 검색하시고 한 번씩 더 눌러주세요. 네.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마약은 네. 마약 중독은 네. 그 질병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질병도 이제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네. 형식으로든. 근데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 질병 치료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구조인데 미국에 보니 뭐 마약 뭐 대마법화도 하고 해서 문제도 되게 많지만 이렇게 치료에서는 저희한테 좀 본받을 만한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모른다고 하시지만 되게 심각하거든요. 뭐 최근에 중학생이 같이 마약을 하다 걸린 상황도 있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빨리 뭐 치료와 재활과 단속과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게 저와 동찬 선배와 저희 모두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재밌네요. 네. 아무튼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재밌네요. 예. 네. 그 영상을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예, 보면서 또 경각심을 좀 가지고 네.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좀 어렴풋이 아는 것보다 눈으로 좀 보고 좀 충격을 받으시면서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겠어요. 저는 신용식 기자가 찍은 예. 뉴욕 사진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저 뉴욕 되게 좋아했는데 네. 제가 1년 동안 연수했던 곳이 미국 뉴욕이라서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다녀오신 변했다는 분들한테 모습이. 그때 너랑 나랑 그때 아침 먹었던데 알지? 브런치 먹었던데 거기 완전히 마약거리로 바뀌었어. 그래서 좀 마음 아팠는데 그걸 실제로 영상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어쨌든 네. 이 뭔가 이게 핵심 그 마약 법원을 장소들에 싹 들어갔다가 들어가고 보여줬다는 그 거에 의미 있었던 동의 것 같아요. 구한 거 예. 챗GPT가 적어서 GPT에 종이로 해서 그거를 보여드렸고 야, 영어 못해도 다 되네 그렇게 이제. 예. 헝그리 정신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되게 예. 용기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주눅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방구도 못해요. 이런 방구도 표정으로. 나 영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뭐냐. 뽑혀간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뉴스에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섭외가 됐고 네. 이렇게 동의를 구했고 예, 그리고 이런 가이드 부분들은. 해주신 그 분의 어떤 이제 발 넓음 덕분에 또 취재가 가능했다는 것도 참 기적적인 일이었네요. 아니 예. 그리고 실제로 위험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켄싱턴 거리에서 아 진짜 왜? 쇠꼬챙이 들고 쫓아왔어요 어떤 분이. 근데 그거는 차에서 내렸을 때고, 차에서 안 내렸을 때고 네. 저희가 차에서 내려서도 거리를 좀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인저니까 저희 주변에 사람이 갑자기 모여요. 근데 뭐 때문에 오지? 그래서 처음에 무섭다, 이제 주머니에 갑자기. 손 넣고 오니까 저는 미국에 처음 갔고 처음 가서 처음 내린 데가 필라델피아인데 전 줄 총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무서워. 근데 바로 휴지 꺼내서 손 닦아서 저한테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아. 근데 약에 취해 계신 분들은 어머, 세상이 어떡해. 행복해 보이시는. 그래서 생각보다 거기는 아니었는데 어머. 그 새꼬챙이를 들고 왔던 곳은 마약 딜러랑 마약 판매자랑 마약 수용자가 같이 있는 곳이라 거긴 총기 사용 이슈가 있어요. 딜러들은 실제 총기를 쓰기 때문에. 네. 딜러들은 네. 그렇죠. 사실 뭐냐면 딜러들이 제일 나쁜 거야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은 범죄자다. 본인이 피해자고 그냥 즐거우니까 하는 건데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의 나와바리 침범하는 거 아니야? 내 영업장에서 누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총까지 사용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또 그 켄싱턴 거리가 3km 남짓하는데 존이 3개로 나뉘어요. 네. A존, B존, C존인데 네. 아까 딜러가 있는 존이 B존이라면 A존은 뭐 성범죄랑 각종 모든 범죄가 있는 곳에서 경찰도 안 들어가. 여긴 저희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 무섭네요. 네. 네. 아이고. 이 이제 우리가 저기 뽀얀거탑에서 마약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이제 경우가 좀 최근에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신효식 기자님 직접 또 그 현장에 간 얘기를 또 듣기 위해서 모셨는데 혹시 또 후속 취재 있으면 또 한번 출연 부탁드리고요. 이게 뭐 네. 회사에 읍소하는 거긴 한데 네. 저희가 사실 가서 하나를 더 하려고 했어요. 네. 그 넷플릭스 네, 나르코스 맞아요. 보시면 그 마약 그 사범들을 그 유통책들을 잡는 미국 마약 단속국이라고 DEA라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정말 공을 들였던 취재원은 여기인데 결론적으로 이번 취재는 실패했는데 저희가 돌아오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오.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다시 미국 갈 가야 일이 생기면 네. 이것도 저희가 대한민국 언론 최초로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힘을 써야 되는데 저도 뭐 힘은 별로 없습니다만. 예.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또 궁금하신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길었지만 네, 알차고 재밌는 내용들이 네. 많았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